2025년 7월부터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죠. 많은 분들이 현금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현금 입금 내역을 국세청 인공지능이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내 돈을 내 통장에 넣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현금 입금 하나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70세의 최덕순 씨는 병원비로 280만 원을 현금 입금했을 뿐인데요. 며칠 후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서를 받았어요. 오늘은 국세청 인공지능 감시망을 피하면서 현금을 안전하게 입금하는 5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 박원준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고객들의 세무 문제를 해결해드리면서요. 현금 입금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조사를 경험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런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바뀌는 세무 정책을 바로 체크하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중요한 정보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2025년 현재 국세청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특정 금액 이상의 거래나 명백한 이상 징후가 포착될 때에만 사람이 직접 들여다봤죠. 하지만 이제는 인공지능 기반의 거래 패턴 탐지 시스템이 24시간 내내 우리의 금융 거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단순히 금액의 크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패턴에 집중하여 수상한 자금 흐름을 찾아냅니다. 지난달 70세의 최덕순 씨의 사례가 이를 명확히 보여줘요. 가족 병원비로 현금 280만 원을 입금했을 뿐인데 며칠 후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서를 받았어요. 본인이 번 돈을 본인 통장에 입금했을 뿐인데요.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불려가야 했던 거죠. 이러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국세청의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이 최덕순 씨의 입금 패턴에서 특정 징후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져요.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 나중에 금리가 올라도 갚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가상의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예요.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현금 거래를 늘리게 되면서 국세청의 감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기존 0.75%였던 스트레스 금리를 1.5%로 높이는 정책이에요. 이는 연소득 1억 원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줄이는 강력한 규제입니다.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현금 거래를 늘리게 되고요. 이는 곧 국세청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패턴들을 자동으로 분석해요. 국세청의 인공지능 시스템에 포착될 수 있는 주요 현금 입금 패턴은 크게 3가지예요. 첫째, 반복된 금액의 현금 입금입니다. 예를 들어 80만 원씩 매주 한 번 총 4주 연속으로 현금을 입금했다면요. 인공지능은 이를 누군가 자산을 쪼개서 이전하고 있다고 판단해요. 이는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자금 세탁을 시도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입금 후 빠른 출금 혹은 송금이에요. 연금으로 250만 원을 입금한 당일에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계좌 이체하거나 바로 출금하는 경우죠. 인공지능은 이를 차명 계좌를 이용한 우회 송금으로 의심해요. 마치 돈의 출처를 숨기려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족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자주 입금하는 경우예요. 자녀 계좌에 반복적으로 현금을 입금하는 행위는 가족 간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액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국세청은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고 소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2025년에는 상속증여세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서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되었어요.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투명한 증여 과정을 거쳐야 해요. 이러한 패턴들이 인공지능 시스템에 포착되면 곧바로 세무조사 전 단계인 출처 소명 요청이 여러분에게 날아오게 됩니다. 단순히 현금을 입금했을 뿐인데 불필요한 조사와 소명 절차를 겪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 인공지능 시스템이 가장 먼저 탐지하는 것은 규칙성이에요. 많은 분들이 푼돈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인공지능의 감시망은 금액의 절대적인 크기보다는 규칙성과 반복성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볼게요. 68세 김영숙 씨는 매주 월요일에 아파트 관리비 12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통장에 입금했어요. 4개월 동안
매주 같은 요일에 같은 금액을 입금하자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를 반복적인 현금 흐름으로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의 통장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은 이런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 특정 수입원이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유추해요. 그리고 해당 소득이 세법상 적절하게 신고되었는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과외 수입 프리랜서, 소득 소규모 자영업자의 현금 매출 등을 통장에 바로 입금하지 않고 쪼개어 넣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어요. 또 다른 위험한 패턴은 입금과 출금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죠. 75세 이민지 씨는 주말 아르바이트로 현금 25만 원을 받았어요. 월요일 아침 은행에서 25만 원을 입금한 후 점심시간에 바로 그 돈을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입금과 동시에 이루어진 출금 패턴을 수상하게 여겼어요. 이는 마치 다른 사람의 돈을 잠시 자신의 계좌를 경유하여 송금하는 자금 세탁 또는 차명 거래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이런 패턴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현금 거래를 늘리게 되고요. 이는 국세청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 모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이에요.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현금 거래를 늘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의 학습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국세청 인공지능은 방대한 금융거래 데이터를 학습하여 정상적인 거래와 비정상적인 거래를 구분합니다. 이때 정상적인 개인의 현금 입금은 보통 불규칙하고 특정 목적을 가져요. 부모님께 받은 용돈, 중고거래, 대금, 경조사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반복되는 것은 통계적으로 흔치 않은 패턴이에요. 이는 숨겨진 소득이나 자산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죠. 또한 가족 간 거래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에요. 72세 박순자 씨는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아들의 통장에 현금 50만 원을 입금했어요. 6개월 동안 반복된 이런 패턴은 인공지능에게 가족 간 증여 의심 거래로 분류되었습니다. 현재 증여세 연간 공제 한도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 직계 비속에게는 5천만 원이에요. 하지만 이런 한도를 지키더라도 반복적인 현금 입금은 증여세 회피 시도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인공지능 시스템은 또한 계좌 간 자금 이동도 면밀히 관찰해요. 예를 들어 본인 명의의 여러 계좌에 현금을 분산 입금하는 경우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65세 정현수 씨는 중고 물품 판매로 현금 120만 원을 받았어요. 그는 이 돈을 3개의 다른 은행 계좌에 40만 원씩 나누어 입금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를 자금 출처 은닉 또는 소득 분산을 위한 시도로 판단할 수 있어요. ATM 이용 패턴도 중요한 분석 대상이에요. 여러 ATM을 전전하며 소액으로 분산 입금하는 패턴은 오히려 자금 세탁 의심 거래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ATM 입금이 은행 창구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ATM 입금이나 은행 창구 입금이나 모두 동일하게 국세청의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에 의해 분석돼요. 오히려 ATM을 이용한 분산 입금은 더 큰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본론이에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5가지 현금 입금 방법을 지키신다면 국세청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에 포착될 가능성을 거의 0%까지 낮출 수 있어요. 첫 번째, 현금 입금은 일정 간격을 두고 불규칙하게 하세요. 인공지능은 규칙성을 가장 먼저 탐지해요. 따라서 현금 입금 시에는 금액과 요일을 매번 바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에 80만 원씩 입금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눈에 띄기 쉬워요. 인공지능은 이런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 자금 출처 불분명이나 소득 축소를 의심할 수 있어요. 73세 박준호 씨는 매달 생활비로 현금 60만 원을 입금해야 했어요. 그는 첫째 주에는 58만 원을 수요일에 입금했어요. 셋째 주에는 63만 원을 금요일에 입금했고요. 다섯째 주에는 55만 원을 월요일에 입금하는 식으로 금액과 요일을 불규칙하게 바꿨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불규칙한 패턴에서 특정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금액의 미세한 변화는 물론 입금 주기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등으로 무작위성을 부여하여 인공지능의 분석을 어렵게 만들죠. 두 번째, 입금과 출금 사이 시간차를 두세요. 현금을 입금한 당일에 바로 출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인공지능에게 차명 계좌나 자금 세탁 의심을 사기 쉬워요. 돈의 흐름에 어떤 목적이 숨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현금 입금 후 최소 7일에서 10일 정도의 시간차를 두는 거예요. 입금 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통장에 보관하다가 사용하는 입금 대기 출금 패턴을 만드세요. 인공지능은 자금 흐름에 여유가 있는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67세 최현우 씨는 중고 물품 판매로 현금 45만 원을 받았어요. 그는 화요일에 이 돈을 통장에 입금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통장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어요. 충분한 시간차를 둔 덕분에 인공지능은 특별한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본인명의 간이 영수증 또는 사용 목적 기록 남기기. 인공지능 감시는 피하더라도 만약 소명 요청이 들어왔을 때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현금 입금의 사유를 미리 메모해 두거나 필요시 간이 영수증 형태로 메모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20일 병원 입금 정형외과 진료비 현금 납부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거예요. 이러한 기록은 나중에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금에 명확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죠. 네 번째, 현금 입금 대신 간접 결제 수단 활용. 은행 계좌에 직접 현금을 입금하는 대신 카드 충전형 제로페이, 토스머니 등이나 가족명의 선불카드 충전 후 소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국세청 시스템이 일부 간접 결제 흐름은 아직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금액이 과도할 경우 제도상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소액 중심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71세 김민준 씨는 소액의 비정기적 수입인 중고 거래 잔금 소규모 용역비가 있을 때마다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하는 대신 주로 제로페이나 토스머니 같은 간접 결제 앱에 충전하여 사용했어요. 이 앱들은 소액 거래에 대해 은행 계좌만큼 정밀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교적 자유롭게 현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 간 거래는 반드시 차용증 또는 상환 스케줄 기록.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거나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에도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려면 가족 간 돈 거래 시에도 빌린다는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금 전에 간단한 차용증 문서를 작성하거나 핸드폰 메모장에도 2025년 7월 20일 부모에게 350만 원 차용 8개월 내 상환 예정과 같이 구체적인 상환 스케줄을 기록해 두세요. 이러한 기록은 나중에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돼요. 대학생 아들이 월세 보증금이 부족하여 아버지에게 600만 원을 요청했어요. 아버지는 그냥 주는 대신 2025년 8월 1일 아들 김도현에게 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 대여 2026년 3월부터 매달 60만 원씩 10개월간 상환 예정이라는 간단한 차용증을 작성했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관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약정한 상환 스케줄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에요. 형식적인 차용증만 있고 실제 상환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계좌 이체 내역으로 상환 과정을 증빙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해시태그 시놉시스 4. 자주 묻는 질문과 소명, 대응법 2000자 이상. 많은 분들이 현금 입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몇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심층적인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더욱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액 현금 입금은 괜찮지 않나요? 소액은 인공지능이 감지 못하죠?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인공지능은 금액의 크기보다 패턴에 더 집중해요. 많은 분들이 푼돈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인공지능의 감시망은 금액의 절대적인 크기보다는 규칙성과 반복성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68세 김영희 씨의 사례처럼 매주 7만 원, 12만 원 등 소액이라 할지라도 특정 요일에 꾸준히 반복 입금하는 패턴은 인공지능에게 미신고 소득의 쪼개기 입금 또는 불법 자금의 분산 입금으로 인식될 수 있어요. 따라서 소액이라도 불규칙하게 입금하고 입금 목적을 명확히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은행 ATM으로 입금하면 더 안전한가요? 창구 직원보다 덜 감시받는다고 들었어요. 이는 명백히 잘못된 오해예요. ATM 입금이나 은행 창구 입금이나 모두 동일하게 국세청의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에 의해 분석돼요. 금융기관은 특정 금융거래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에 따라 고액 현금 거래보고 의무를 져요. 또한 모든 금융거래 데이터는 국세청 및 금융정보분석원 FIU로 전송되어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분석됩니다. 여러분이 ATM을 이용하든 은행 창구를 이용하든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든 모든 금융거래는 기록으로 남아요. 이 기록은 국세청의 시스템과 연동됩니다. 오히려 ATM은 무인기기이므로
현금 출처 소명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없어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가족 통장에 현금을 입금하는 건 괜찮을까요? 이게 진짜 가장 위험한 패턴 중 하나입니다. 이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세청 인공지능은 가족 간 계좌 거래, 특히 현금을 통한 자금 이동을 증여의 강력한 증거로 판단해요. 이는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이라도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져야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차용증에는 빌려준 금액 이자율을 명시해야 해요. 무이자도 가능하나 일정 금액 이상 시 법정 이자율 미적용에 따른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요. 상환 방법 등도 명시해야 합니다. 큰 금액의 현금을 한 번에 입금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하죠? 금액이 클수록 출처를 명확히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해요. 상속받은 현금, 부동산 매매 대금 중 현금, 잔금, 사업상 현금 매출 등이 큰 금액으로 입금될 경우 인공지능은 물론 사람의 눈에도 띄게 돼요. 입금 전에 미리 세무사와 상담하여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혹시 모를 세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소명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위의 방법들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으로부터 귀하의 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해 소명을 요청합니다라는 문서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입금 사유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첨부하는 거예요. 현금 입금에 대한 메모, 사진, 가계부 기록 등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세요. 76세 박미정 씨는 경조사비로 받은 현금 220만 원을 통장에 입금한 후 3개월 뒤 소명 요구서를 받았어요.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그 현금이 결혼식 축의금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결혼식 청첩장 사진을 준비했어요. 축의금 봉투를 정리했던 가계부 내역도 준비했고요. 입금 날짜와 금액 기록도 정리했어요. 그리고 축의금을 건넨 지인들과 주고받았던 메시지 일부를 캡처하여 제출했습니다.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소명을 마칠 수 있었어요. 소명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세무사와 한 번이라도 상담을 받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에요.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의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짓 설명은 절대 금물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거래 흐름 전체를 분석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과 실제 자금 흐름이 다르면 더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요. 정직하고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본격 시행되면서 현금 관리에 대한 전략도 완전히 바뀌어야 해요. 많은 분들이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현금 거래를 늘리실 텐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국세청의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1.5%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요. 이는 연소득 1억 원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1억 2천만 원까지 줄이는 강력한 규제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현금 거래 증가 패턴,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이미 많은 분들이 현금 거래를 늘리고 계세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오히려 국세청의 관심을 끌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보면 69세 조명희 씨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미리 현금을 확보해 두려고 했어요. 매주 50만 원씩 4주 동안 연속으로 현금을 인출해서 집에 보관하고 있었죠. 그런데 6월에 갑자기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 현금 200만 원을 한 번에 통장에 입금했어요. 며칠 후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이 왔습니다. 인공지능이 보기에는 출처 불명의 현금 200만 원이 갑자기 입금된 것으로 보였거든요. 조명희 씨는 본인이 미리 인출해둔 돈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했어요. 해외 송금과 현금 입금의 연관성. 또 다른 주의사항은 해외 송금과 현금 입금의 연관성이에요. 미화 1만 달러 즉 약 1,300만 원을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하여 입국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 없이 반입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입금 시에도 해당 외화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74세 김혜외 씨는 미국에 사는 자녀로부터 현금 500만 원 상당의 달러를 받아 입국했어요. 하지만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이 돈을 원화로 환전해서 통장에 입금했어요. 국세청 인공지능이 이 패턴을 포착했고 해외 소득 미신고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 현금 거래의 새로운 위험 요소. 2025년 상속증여세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가족 간 현금 거래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되고 있어요. 현재 증여세 연간 공제 한도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 배우자로부터
6억 원 직계비 소액에 5천만 원이에요.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자녀 공제를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미리 증여를 시도하고 계신데요. 이 과정에서 현금 입금 패턴이 의심받을 수 있어요. 77세 박증여 씨는 자녀 3명에게 각각 연간 공제 한도 내에서 현금을 증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매달 400만 원씩 자녀들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죠. 인공지능은 이를 증여세 회피를 위한 분할 증여로 판단했어요. 비록 연간 한도를 지켰지만 반복적인 현금 입금 패턴 때문에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받았습니다. 현금 보관과 입금 시기의 전략적 관리. 7월 이후에는 현금 보관과 입금 시기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첫째, 현금을 집에 보관할 때는 반드시 인출 내역을 기록해 두세요. 언제 어느 은행에서 얼마를 인출했는지 ATM 영수증이나 통장 내역을 보관해야 해요. 둘째, 보관 중인 현금을 입금할 때는 인출 시기와 적절한 간격을 두는 것이 좋아요. 너무 오래 보관했다가 입금하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어요. 셋째, 큰 금액의 현금을 입금할 때는 미리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해요. 디지털 결제 시대의 현금 관리. 요즘은 디지털 결제가 일반화되면서 현금 거래 자체가 더욱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 고령자의 현금 거래는 인공지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현금을 선호하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거래 패턴이 인공지능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따라서 가능하면 일부 거래는 카드나 계좌 이체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아요.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조사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 만약 세무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미리 준비해두면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어요. 첫째, 현금 거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세요. 가계부나 메모장에 언제 어디서 얼마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세요. 영수증, 계약서, 메시지 내역 등 현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보관해야 해요. 셋째, 가족 간 거래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해 두세요. 차용증이나 증여계약서 등을 작성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해요. 7월 이후 현금 관리의 핵심 원칙.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이후 현금 관리의 핵심 원칙은 투명성과 일관성이에요. 모든 현금 거래에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해요. 또한 규칙적인 패턴을 피하고 자연스러운 거래 흐름을 만들어야 해요. 인공지능이 의심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운 현금 관리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안전한 현금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세무 정보와 꼭 필요한 생활 혜택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7월부터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니 구독을 눌러주시면 실시간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놓치면 정말 아쉬운 정보니까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부분에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